코로나19 신규 환자 69명입니다. 전날에 세 자릿수였는데요. 다행히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화상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신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자릿수로 내려왔네요. 네, 어제보다 좀 많이 줄었고요. 69명이고요.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거의 확진 환자가 많습니다. 경기도가 특히 이제 22명인데요. 이것은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요. 그 외 지방을 보면 대전이 7명으로 많습니다. 이건 대전에 이제 벌초 갔던 일가족이 확진을 받는 바람에 숫자가 좀 반영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다행인 소식은 위중 중증 환자가 두 자릿수로 예. 97명까지 떨어졌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병상도 뭐 꽤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잠깐 사례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병원이라든지 방문 판매 업체 이런 곳들은 그동안에 꾸준히 환자가 나왔던 곳인데 지금도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방문 판매 업체는 서울 강남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문 판매 업체가 이제 과거처럼 큰 집단을 이루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닌데 방문 판매 업에 종사하거나 방문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숨기기 때문에 N차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은 그 방역 당국도 이제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병원은 아무래도 그 의정부에 있는 재활 전문 병원인데요. 이 병원이 아직까지도 그 원인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개 확진된 환자를 상대로 뭐 증상이라든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환자 대부분이 다 60, 70대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예. 많고 그래서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더구나 이제 이분들은 재활병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동선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별로 없으신 네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는데 어제 한 분이 지난달 29일에 이게 80대 확진 환자인데 지난달 29일에 증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분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중이고요. 지금 그 3, 4, 5층에서 그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환자가 이제 5층에서 나왔고 3층에서도 환자가 나와서 현재는 3, 4, 5층 이 세 개 층을 전부 코호트 격리하고 있고요. 이 병원은 건물 폐쇄 행정명령이라는 게 내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주 동안 건물을 이제 외래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검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또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계속 환자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추석 기간 동안에 짧게라도 가족들이 모인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정읍의 네.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좀 양상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읍의 일가족들 8명이 확진을 받았을 때는 서울에서 온 그 최초 확진자의 친정 오빠가 이제 감염이 된 채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전파를 시킨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그 후로 됐나요? 마을을 완전히 코호트 격리를 해서 그 전체 주민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을 주민 3명이 확진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명을 조사해 보니까 이 3명은 그 일가족과는 접촉한 적이 없는 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고 이 3명 중에 2명이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지난달 26일에 자기 집 앞마당에서 결혼 피로연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쪽 마을 주민, 옆 마을 주민 뭐 이래 갖고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그 이제 피로연에는 이쪽 가족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감염이 이루어진 건지가 지금 약간 오리무중에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증상 발현이나 이제 확진 일자를 놓고 보면 이 피로연이 빠르기 때문에 이 피로연을 통해서
확진이 커졌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최초의 조사대로 친정 오빠를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염원이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두 예. 개의 발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게요. 또는 이 피로연이 이제 상당히 일찍 열렸기 때문에 네네. 이 피로연에 참석한 사람이 어떤 그 전파를 일으켰을 그 고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네. 뭐 정원 말고도 대전에서도 일가족들이 네. 확진된 사례가 나왔어요. 대전도 이제 그 명절형 감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천에 가서 일가족이 차 2대를 나눠 타고 가서 이제 벌초를 하고 네. 같이 식사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제일 어른이신 70대 남성이 확진을 받았고 가족들을 검사해 보니까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이래서 이제 7명이 확진을 받아서 이제 8명이 이제 그 감염이 됐는데 네네. 이 사위가 그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의 그 통신연구원도 지금 다 폐쇄가 돼서 검사를 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녀하고 손자는 또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가 또 이제 검사를 받고 해서 이렇게 네. 홍역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추석형 감염의 전형적인 사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간의 감염 사례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자, 이영민 교수님, 실제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줄었던 검사 물량이 다시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제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는데요. 지금 최근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략 하루에 검사 건수가 10,000건 전후반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 이 검사 건수가 질병관리본부 데이터하고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 학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검사 건수는 한 환자한테서 여러 개의 검체가 나와도 그걸 다 개별로 저희가 카운트를 하는데 반해서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환자 기준으로 이제 검사 건수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 신환 위주로 검사 건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건 연휴 기간 동안에 대략 한 하루에 10,000건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연휴가 끝난 10월 5일은 33,500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어제도 거의 지금 3만 건 가까운 검사가 이루어져서 연휴 기간 전이나 또는 연휴 기간에 비해서는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린 검사 건수는 이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건데 3만 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일반 병원들, 그러니까 검체 수 모두 포함한 건수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진단된 사람에 대한 추가 검사라던가 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검체를 판정한 경우도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환자 예. 한 명으로 치는 데 반해 저희는 이제 그게 여러 개의 검사로 그 숫자가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검사의 증가 그 양상 자체는 동일합니다. 예. 어제도 12,000건 정도 이렇게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일단 확진자 수는 많이 줄었어요. 일단 조금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확진자 숫자가 이제 확실히 줄기는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서 시간이 지난 지가 아직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있었던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성적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주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저희가 상황을 봐야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감염이 전파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그나마 이제 보면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의 한 18%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분명히 무증상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그 전파 경로를 통해서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는 아직 필요하고, 그다음에 18% 정도로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걸로 지금 생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결국은 서울 도심 집회하고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까지 나오는 어떤 추석과 연결되어 있는 코로나19 전파 양상,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여부와 10월 9일로 예상되어 있는 그런 도심 집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세는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정부도 역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태 차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후 가족, 친지 간에 감염된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간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연휴 이후에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의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일 이제 한글날 집회가 지금 일단 뭐 다 반려가 되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예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짧은 휴일이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또 휴양지로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좀 방역의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문제를 조금 미뤄서 한 주쯤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일 그 한글날 집회는 우리가 이제 개천절에 한번 그 집회를 이제 약간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때의 사례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밀접한 접촉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이 부분을 미리 고려를 해서 제주도의 특별 방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이게 이미 늘려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추석 때 했던 방역 대책이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열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그 기간 동안 또 격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그 사흘 동안에도 한 10만 명 가까이가 제주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절이 워낙 그 제주 관광지 찾기 좋은 계절이라서 예. 그런데요. 어쨌든 제주도에 갔을 때 열이 나시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 계속 격리된 상태니까 열이 나시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그 추석이 지나고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강원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사실 그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올까 봐 네.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흘 연휴를 또 약간 소홀히만 하면 또 갑자기 여기서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긴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시더라도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은 어쨌든 확산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밀접 접촉하거나 감염 위험이 더 커지니까요. 예.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예.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한때 이제 170명까지 치솟았던 그 중증 환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그나마 방역 당국으로서도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확진 환자 수하고 이제 반비례하는 거니까요. 예. 이제 확진 환자 수가 300~400명씩 늘어나게 되면 이제 압박을 확 받다가 환자가 줄어드니까 지금 뭐 전국적으로 중증 환자 치료 병상도 한 10% 넘게 남아 있고요. 네. 한때는 이제 한 개, 두 개 막 남아 있었잖아요. 예. 수도권도 지금 거의 한 30% 정도가 이제 환자가 입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뭐 큰 압박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 6일에 이 관련 법령 하나가 국무회의를 이제 의결을 거쳐서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대구의 그 신천지 사태를 겪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이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집에서 대기하다가 뭐 돌아가신 분도 예. 계셨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시도에 양해를 구해서 환자를 이제 다른 시도로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그 방역 당국의 수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상황을 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을 집으로 옮기라고 이제 건의를 하면 그 환자가 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증이나 이런 그 병상들이 조금 이제 순풍을 트일 수 있게 되는 네네. 것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하는 데는
조금 그 여유가 생길 그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자, 이번에는 좀 계속해서 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교수님,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치료에 렘데시비르가 쓰였다는 건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551명이 이 렘데시비르를 투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의 효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존이라는 약제가 투여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렘데시비르는 100%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현재 사용 가능한 치료제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이제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최중증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가 않았고 단 경증과 중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됐는데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냐면은 이 렘데시비르를 쓰는 경우는 그 임상 양상을 호전시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입원 기간도 4일 정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은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어떤 환자의 전반적인 그 임상 양상을 호전시키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이나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의료 자원들을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렘데시비르는 현재 그 많은 면에 지금 평가가 되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빨간 약으로 알고 있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있다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해당 연구 결과를 이제 저도 봤는데요. 이게 네. 그 코로나19는 워낙 기존의 알코올을 포함한 다양한 소독제로 이제 잘 제거가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비돈 요오드에 의해서 이미 살균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른 외국 논문에서도 보고가 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는 이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소독제, 즉 몸 바깥의 피부나 점막 같은 데 작용하는 또 거기에 써야 되는 소독제입니다. 이거를 주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4월 달인가 3월 달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소독제 주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에서 그렇죠. 한바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비돈 요오드를 치료약으로 쓰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이제 아프타산 궤양 같은 것이 생기면은 이제 그 외용제제로 이제 입안을 가글링한다던가 하는 목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일부 연구에서 이 포비돈 요오드를 코 안에 뿌리면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나 살균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한 기초 연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포비돈 요오드가 실제로 그럼 살균 효과나 이런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상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이제 코안 같은 데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미세한 양이지만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네. 이 흡수된 요오드는 결국 갑상선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치료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포비돈 요오드라는 것이 이제 이 코로나19를 사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관심은 받았는데 결국은 이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소독제 정도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소독제 정도로만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이 포비돈 요오드를 쓰게 되는 경우 코점막에 작용을 시켜도 대략 한 4시간 정도 살균 효과가 난다라는 그러한 연구들은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4시간 정도면 적어도 하루에 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계속 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미세한 양의 요오드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되는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해초류를 통해서 요오드를 많이 먹는 국가에서는 분명히 갑상선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사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에는 당연히 이 포비돈 요오드는 아직까지는 인체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적절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혹시라도 뭐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마시거나 하는 거는 절대 뭐 있을 수는 없는 네.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온 노출 의심을 받고 있는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어제 국정감사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상온 노출 의심 사례는 없다라고 했다가 또 그 접종 사례가 3,000건이 넘게 또 나왔어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국민들이 의혹이 생긴 겁니다. 맞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괜찮다고 맡겠습니까? 저는 우리 질본에 있는 질본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맞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백신 관리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독감 백신 관리 유통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48만 명분에 대한 독감 백신은 일단 폐기 처리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시중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이제 지난해보다 한 500만 명분을 늘렸죠. 그래서 3천만 명분 정도가 준비가 됐는데 물론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훨씬 많고 예. 무료 접종 대상도 크게 늘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8만 명분의 분량이 이제 수거가 됐습니다. 아마도 폐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내용을 좀 보면 그 0도 아래에 노출됐던 27만 명분, 그다음에 네. 온도 적정 온도를 이탈한 한 2,000명분 정도. 이건 뭐 한 800분이니까요. 한 열 몇 시간 정도가 아마 그 온도 적절하지 않은 온도에 있었던 것 같고 또 바닥에 이제 그 적재했던 17만 명분 이래서 이제 48만 명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정부가 예비 물량을 34만 명분 정도를 구매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큰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과거의 예를 봐도 지난해나 지난 2018년에 다 이 독감 백신은 다 물량이 남았습니다. 예. 모자란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뭐 10만 명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독감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분들도 네. 많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상온 노출 때문에 뭐 불신이 좀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능후 장관이 본인이 먼저 맞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뭐 국감 과정에서 뭐 의원들이 아마 그렇게 추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나 이제 의학계의 전체적인 얘기는 이번에 상온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품질의 이상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정부도 지금 그 정부가 그 수거한 백신을 검사한 방법은 예. 제조회사가 백신을 만들어서 출하하기 전에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한 검사와 똑같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나올 때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장관도 자신 있게 자기가 맞겠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려면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하러 냉장 배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이 가실 수도 있도록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이런 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행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감기, 독감 환자도 늘어날 텐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독감과 감기 이게 사실 구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해서 검사를 스스로 해보거나 동네 의원에서 먼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영민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 글쎄요, 신속 진단 키트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하지만 수출만 할 뿐이지 시중에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도 이제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직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독감하고 코로나19가 겨울철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가장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것은 맞는데 약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제가 있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신속진단 키트를 독감을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감인 줄 알고 검사했다가 그게 환자가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19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검체 채취 과정 중에 이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이제 민간 그
그 동네 의료기관에서 독감 검사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신속 진단 키트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항체 검사는 이미 뭐 감염력이 사라진 뒤에나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WHO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진단 목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인데, 이 신속 항원 검사는 감염 초기에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민감도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대략 한 그 50% 전후반 정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절반이나 3명 중 1명을 놓칩니다. 네. 그러면 위험성 환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너무 큰데, 그 사례를 그 위험성 환자에 대한 그 신속항원 검사의 위험성 환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번에 백악관 집단 감염이거든요. 이 백악관에서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생겼냐 하면은, 백악관 안에서 대통령이랑 면담하기 전에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신속 항원 검사를 선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마스크도 안 쓴 상태에서 안에서 면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 안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환자가 나오는 게, 이런 신속 항원 검사의 낮은 민감도에 의한 위험성을 결국은 간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큰 지금 미국의 수뇌부가 지금 마비되는 이런 일이 결국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신속 항원 검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역량을 굉장히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거의 한 4, 5만 건의 검사까지도 전부 다 수화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몇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진단 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는 역시 이제 크게 그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네 의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신속 항체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속 항체 검사는 굉장히 늦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는 시기에는 진단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네. 신속 항원 검사는 초기에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민감도가 너무 낮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성 환자에 대한 전파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올 연말이면은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글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또 신빙성을 가지고 봐야 될지, 어느 정도 또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 이제 WHO 사무총장이 얘기한 건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희망이라고 저는 아직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백신에 대한 그 뉴스는 사노피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삼상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일부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는 나와서 아마도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승인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 백신을 어느 정도로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느냐라는 또 문제가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말까지 백신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내년 중후반은 넘어야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많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이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